아침에 일어나 손에 쥐는 칫솔. 점심값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까지. 현대인의 일상은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씩 우리의 일상을 잠식해버린 플라스틱. 가볍고 깨지지 않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다는 최대의 단점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환경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과연 플라스틱은 인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과학기술의 발전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지금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플라스틱이란 가소성 재료란 뜻이다. 그리스어로 플라토스, 형성되다란 말에서 유래했다. 모든 플라스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중합체라는 점이다. 중합체는 달량체라고 부르는 원자 단위 수천 개가 사슬로 길게 이어져 거대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다. 분자들이 거대하다는 점이야말로 플라스틱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해준다. 가소성, 즉 다양한 변신 가능성이다. 중합체는 연결된 분자의 길이와 배열에 따라 내구성, 투명성, 유연성, 탄력성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촘촘히 연결돼 있으며 세제통처럼 단단한 용기가 될 수 있고, 성기게 연결돼 있으면 치약처럼 쥐어짤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 플라스틱이란 열을 가해 끈적끈적하게 유동화된 상태의 고체로부터 소중의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는 유기고분자 물질 중 천연수지와 합성수지의 총칭을 말한다. 보통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합성수지와 그 성형물을 가리킨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폴리에틸렌, 포리프로필렌, 그다음에 포리에스터, 이렇게 세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폴리에틸렌은 일반 범용적으로는 많이 쓰지만 저희가 봉투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쓰고 있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놈이 굉장히 대단히 많이 사용. 어디에 쓰느냐? 범퍼라든지 자동차, 또 자동차 안에 내장재라든지 이런 쪽에 씁니다. 합성수지의 선두주자는 폴리에틸렌이다. 전 세계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의 3분의 1 이상이 폴리에틸렌에 속한다. 단단하고 유연할 뿐만 아니라 습기를 막아주며 특히나 가공 처리가 쉬워 포장재에 많이 쓰인다. 폴리염화 비닐도 대표적인 합성수지다. 가공하기 쉽고 질기고 깨지지 않고 불이 잘 붙지 않으며 수명이 길다. 인조 가죽으로 된 가구나 옷에도 쓰이고 파이프에도 쓰이는 등 다양하게 가공돼 사용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은 단단하고 열에 강한 중합체이며 값도 저렴하다. 비틀었다는 뚜껑에 쓰이며 녹는 점이 높아서 남은 음식 보관용의 재사용 가능 용기에도 쓰인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페트는 일명 페트병이라 불리며 탄산 용기의 포장 용기로 사용된다. 페트 용기는 유리 같은 투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공기를 막아주는 기능이 유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내용물이 산소 때문에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탄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준다. 여성들에게 혁명을 일으킨 스타킹을 만드는 나일론도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강하고 내구성 있고 신축성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섬유 형태로 가공된 난로는 면사포, 악기줄, 밧줄 등에 사용되고, 단단한 형태로 가공된 난로는 나사, 톱니바퀴, 빗, 스케이트보드 바퀴, 칫솔 등에 사용된다.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아주 단단한 아크릴도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플라스틱이 처음 발명된 것은 18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기는 당구공이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를 깎아 만들었다. 그런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아프리카 코끼리 수가 줄어들어 상아 수급이 어려워지자 미국인 발명가 존 하이엇이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를 개발하게 된다. 이후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서 플라스틱은 우리 삶의 형태를 바꿔놨다. 그중 머리빗, 플라스틱 의자, 신용카드, 페트병은 인류의 소비 활동과 경제관념을 바꿔놓은 혁명적인 제품들이다. 현대의학의 기적은 대부분 중합체, 즉 플라스틱 덕분에 가능했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 심박 조율기로 가짜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 수 있고, 닳아버린 고관절과 무릎 관절도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된 바이오 인공 지지체는 손상된 피부와 조직을 재생하는 데 사용된다. 플라스틱 보형물은 신체의 모양을 바꾸어준다. 미용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최대의 단점을 갖는다. 바로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면서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환경 호르몬이란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호르몬을 대신해서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화학물질을 얘기한다. 환경 호르몬은 이제 실생활에서 항상 노출되는 호르몬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내분비계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갑상선 호르몬, 신장의 어떤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든지 또는 이 환경 호르몬 자체가 이러한 호르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호르몬이 이제 환경의 대기오염 물질로서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의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름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환경 호르몬의 종류가 100여 가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DDT라는 농약이나 소각장, 플라스틱 일부 중금속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특히 유아용 매트나 변기, 장난감 등에서 다량의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더욱 충격적이다. 기술 표준원에 의하면 상당수의 유아용 놀이용품에서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쓰이는 것이다. 환경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내분비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우리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 호르몬에 아주 그 과량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라든지 조기 폐경이 온다든지 또 가임기 여성이나 젊은 이 남자인 경우에는 정자의 변형이라든지 또 이 생식기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어린이인 경우에는 뇌를 침범해 가지고 지능장애나 발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 따라서는 발암성이 있는 환경 호르몬인 경우에는 각종 암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의 수명은 약 450년에 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수병, 포장재, 비닐봉투 등 전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다. 재활용도 말처럼 쉽지 않다.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10%에 불과하다.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해양 오염도 심각하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 40년간 1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어떨까?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플라스틱의 주원료는 원료를 증류할 때 나오는 나프타, 즉 중질 가솔린이다. 이를 다시 가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만들어 고체 형태를 만든다. 이런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게다가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플라스틱의 장점으로 꼽히는 저렴한 생산 가격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친환경 플라스틱, 일명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로 두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 하나는 석유화학에서부터 나오지만 생분해성을 갖는 물질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카테고리로 하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이오 매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동식물, 특히 이제 바이오 매스라고 해서 식물에서부터 얻어지는 일부 케미칼들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진 것, 그것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지지만 썩어 없어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원료 자체를 동식물로부터 얻은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시작된 것은 199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먼저 스타트된 것은 일반 포리에틸렌에다가 전분을 집어넣어서 소위 얘기해서 생붕괴성이라고 하는 그 봉투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태리에서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라고 하는 폴리마에다가 전분을 섞어서, 그게 지금은 무려 유럽 전역 또는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일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한 6만 톤, 7만 톤 정도가 지금 연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 들어서서 미국의 카길이라고 하는 아주 5대 메이저 곡물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회사에서 네이처웍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폴리락틱 액시드, 우리 한국말로 할 것 같으면 젖산 폴리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14만 톤이 생산되고 있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개념도 시대에 따라 점점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바이오 플라스틱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불렸다. 이때만 해도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일컫는 말이었다. 과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생분해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탄소 저감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부분 식물체는 엽록소를 통해서 소위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탄소 동화작용이란 햇빛과 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전분 같은 포도당류를 만들고, 나중에 식물체도 놔두면 결국 썩게 되면은 다시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기도 하는데, 엽록소를 이용해서 탄소 동화작용해서 사용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만 다시 낸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주로 비닐봉투를 만드는 합성수지의 경우 킬로그램당 1860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식물체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을 식물체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1860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셈이 된다. 합성수지로 만든 일반 필름의 경우 열, 산화, 광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때 분해 기간은 10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단기간에 분해가 가능하다. 분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수명이 짧다. 여기에 제조 원가가 높고 생산성은 낮은 것이 단점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다. 열, 미생물, 햇빛, 화학 분해에 의해 분해가 가능하고, 분해 기간도 1년에서 3년 정도로 생분해성 플라스틱보다 길다. 게다가 생산성도 높다.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포장재 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포장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지 향후에 계속 그 제품 아이템 적용 분야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내장품 분야, 그리고 산업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짐 같은 거 나르고 할 때 팔레트라든지 전화기 그런 쪽에 그 산업용품, 생활용품 분야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이곳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 각종 비닐봉투와 포장재를 만들고 있다. 원료를 금형에 넣어 성형하지 않고 바로 압축하면 비닐봉투가 된다. 이곳에서는 곡물 껍질로 만든 탄소 중립형 천연물 원료를 개발했다. 생활용품을 위주로 산업 전반에 사용 가능하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물질들은 옛날에는 전분 계열의 식용 계열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식량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밀의 껍질이라든지 옥수수 껍질이라든지 콩 껍질이라든지 이러한 식품 부산물, 식품을 다 회수를 하고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을 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왕겨, 소맥, 옥비 등 천연물 원료를 일반 합성수지와 혼합해 잘 썩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다. 이런 천연물 원료를 바이오매스라고 한다.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왕겨나 소맥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물성은 과연 어떨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분해나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런 부분들의 플라스틱이 특정한 일반 플라스틱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성적인 취하 문제에서 발생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플라스틱이나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바이오매스 공정부터 살펴보자. 인천의 한 식품 바이오 공장.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 분리한 콩껍질을 이용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콩껍질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콩껍질을 분리해야 한다. 이때 가열과 냉각 과정을 거쳐 적당한 크기로 쪼개준다. 대두 중에는 한 8%의 콩 껍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콩을 1차적으로 가열을 하고 2차적으로 냉각을 한 다음에 콩을 반이나 4분의 1 크기로 쪼개면 콩과 껍질이 분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바이오매스 생산의 가장 첫 단계는 소재 컴파운딩, 즉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콩과 껍질을 대두해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콩 껍질은 우리가 자연에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요. 광분해 또는 열분해 또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제조된 이후에도 축적되지 않고 자연으로 다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함수유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따라서 고온 고압의 건조 과정을 거친다. 플라스틱하고 수분하고는 상극입니다. 저희들이 공정 중에 보시면은 건조 공정이 있습니다. 그 수분이 분말이다 보니까 함수된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8%의 함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조 공정 중에서 열을 가하게 되는데 그 열을 가하면서
팽창이 되게 됩니다. 이 수분이. 그러면서 물성 취하를 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을 저희들이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바이오플라스틱 하기 전에 그 분체된 분말을 함수율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대두에서 분리된 콩껍질은 건조한 후 분쇄기에 넣어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낸다. 갈아낸 천연물은 건조기에 넣고 충분히 건조해 바이오매스 성질을 유지하도록 코팅 처리를 한다. 건조 코팅된 천연물을 기존 플라스틱 수지와 섞는다. 이렇게 섞인 원료를 길다란 모형으로 성형을 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면 콩껍질을 이용한 바이오매스가 완성된다. 바이오매스는 수분의 한 8%에서 12%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수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열적 특성을 부여하는 상용성 처방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하고 혼합을 해서 압출 공정으로 해가지고 공냉 시스템에서 공기 중에서 냉각을 한 다음에 펠렛을 하는 그런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비닐봉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압출 공장으로 옮겨진다. 압출 공장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이오매스 최종 함량에 맞춰서 플라스틱 수지와 혼합한다. 이렇게 압출 공장에서는 다양한 필름 원단이 생산된다. 그 후 인쇄와 가공 공정을 거쳐 완제품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필름은 종이컵 위에 붙여서 포장재로 활용된다. 이때 열 접착이 너무 약하게 되거나 강하게 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비닐을 뜯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 온도나 압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물성을 갖는지도 사전에 체크한다. 이런 실험들은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품들이 약하게 실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터지는 그 소비자 고객 클레임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좀 강하게 실링된 부분은 열접착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안 뜯어진다는 그런 고객 클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여러 환경들을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최적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은 분자량이 일정하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은 천연 고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일정치 않아서 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그 사용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연 7%에 한 고도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활용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발굴하고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장성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바이오 플라스틱 전문 업체. 이 업체는 전분이나 식물체로부터 주 원료를 얻어서 포장재를 코팅한다. 천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베어지는 나무 88,000톤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종이컵으로 사용되는 것이 연간 88,000톤의 그런 100% 펄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1톤을 만들려면 19년생 나무 40그루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종이컵 100% 천연 펄프로 만든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품 용기나 접시,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천연물과 수질을 적절히 함량하고 있어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 수분, 온도 등에 의해 생분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닐봉투의 예를 들어보자. 보통 비닐봉투가 분해되기까지는 약 450년이 걸린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로 만든 제품은 매립 후 7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분해된다. 이는 멀칭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을 비교한 다음 일반 플라스틱은 7개월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7개월이 지나면 땅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바이오매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물성을 실험하고 물성을 좋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 같은 경우에 물성이 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썩는지 또는 실제 노지상에 방치가 되었을 때 얘가 자연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연 환경 내에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자연 환경 내에서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실험실적인 조건, 미생물이 이걸 썩혀서 먹어치울 수 있는지 관련 실험들을 하는 일종의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 용기와 플라스틱의 일종인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포장 용기의 일부분을 잘라 연소 실험을 한 결과 바이오 플라스틱은 불에 잘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바이오매스, 전분유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연소를 시키게 되면 전분이 타는 냄새, 단 냄새가 나게 되고 또는 낙엽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우리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티로폼이라는 플라스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TV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그을음이나 또 매우 연소가 잘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특성을 비교하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물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중 생분해도 시간제어 기술은 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생분해 시간을 제어한다는 뜻이다.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생분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너무 빨리 분해가 되면 안 된다. 일반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이 유통기간 내에 분해가 돼버린다든지 특히 농업용 같은 경우 작물의 생육 기간 내에 멀칭 필름이라는 걸 깔아놓으면 그 멀칭 필름이 분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분해가 돼버리면 작물을 자라면서 그 잡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때부터 생분해 시간 제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는 식물계에서 미생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종합식품 및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의 중앙연구소. 이곳에서는 당으로부터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산을 고농도로 생산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런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과정과 이렇게 대량 생산된 미생물로부터 원하는 화학물질을 고순도로 정제하는 두 가지 공정이다. 먼저 미생물을 개발하고 이러한 미생물을 발효 공정을 통해서 원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을 하고 이 생산된 원료로부터 고순도의 화학 물질을 정제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순도로 정제되어 있는 제품은 향후 화학회사로
전달되어 그 화학 회사에서 원하는 폴리머로 합성이 되어 플라스틱이라든지 혹은 식품용 포장재 혹은 나일론 섬유류로 이렇게 제조되는 그러한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을 어떤 방법으로 배양할까? 미생물 배양에 있어서는 미생물이 먹이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영양 성분들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 준 상태에서 원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으로 생육을 지켜주느냐 하는 것이다. 즉, 발효 최적화 공정이 핵심 공정이다. 원하는 먹이가 되는 탄소원 혹은 질소원 혹은 인산 이러한 원료 부분을 어떻게 공급을 해주고 목적하는 산물을 내기 위해서 온도라든지 pH라든지 혹은 공기 주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물질의 생산성은 크게 결정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플라스크부터 자퍼멘트 발효조를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 체계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고순도로 정지하는 과정은 주로 여과막을 사용한다. 불순물을 제거한 액상 상태의 물질은 그 이온 성질 차이에 따라서 이온 공정이나 물질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정제 과정은 석유화학에서 화학 물질을 분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현재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미생물 균주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가격 경쟁력 또한 해결해야 한다. 가량 생산되어 있는 그러한 원료 물질들이 기존의 석유화학 물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값싸게 저희가 제조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값싸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들이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저희가 완성된다고 하면 향후 기존 석유화학의 원료 물질들을 저희가 바이오 원료 물질로서 다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로 폴리락틱 애시드, 일명 PLA다. 미생물 발효에 의해서 만든 젖산이 특별한 중합 공정을 거치면 PLA가 만들어진다. 이 PLA는 자동차와 IT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많은 부분을 기존의 석유화학 유래의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하면 경량화도 필요하지만 CO2 제로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PLA를 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PLA 섬유 같은 것도 굉장히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런 플라스틱으로서 섬유까지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겁니다. 미생물이 먹이로 삼는 물질은 포도당이다. 이 포도당은 식물체 속에 셀룰로스라는 고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이 고분자를 포도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바이오매스를 잘게 부수는 분쇄 과정을 거친다. 그 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원료를 보다 더 순수하게 얻기 위해서 물만을 사용해 고온 고압의 공정을 거친다. 그 후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효소인
셀룰라제를 집어넣어서 가수분해의 당용액을 얻으면 정제와 농축 과정을 거친다. 셀룰로스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효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효소 당화 공정이라고 한다. 이전 단계에서 물을 집어넣고 고온 고압에서 쪘던 바이오매스는 이미 셀룰라제에 잘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바이오매스를 일정 온도에서 교반할 수 있는 이 발효조에 넣고 셀룰라제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가수분해하는 공정입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서 식물체에 들어있던 셀룰로스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전환된 포도당이 결국 나중에 고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당용액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단량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계량해야 한다. 이때 미생물의 유전자를 바꾸거나 또는 제거하기도 한다. 미생물을 키우고 그다음 개량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일은 미생물에 있는 유전자 DNA 같은 걸 꺼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유전자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이제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만들기에 적합한 미생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량을 해야 한다. 현기 상태의 균주가 가지는 좀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기성 균주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고분자의 단량체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죠. 식물체를 이용한 바이오매스는 식량 자원의 감소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는 그럴 염려가 없다. 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자체가 지금 현재 천연물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물계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미생물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미생물계라고 그러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투기, 그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하수 슬러지가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거기에서 수분을 추출하고 나서 그 부분을 바이오매스로 대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은 토목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지중 매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의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유로부터 얻어진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제조 공정의 경제성이 원유로부터 얻는 플라스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하면은 기존에 이제 원유로부터 얻어진 플라스틱이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도 시장에서 시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하고 경쟁을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 내지는 성능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바이오매스 전처리 당화, 그 원료를 얻는 공정, 그 다음에 그 발효해서 분리 정제하는 공정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성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공정들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 앞으로는 뭐 가격 경쟁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허 출연이나 논문 발표 등 관련 연구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의 특허 출연 현황을 보면 전 세계 4,000여 건 중에서 90여 건 정도로 7번째 수준이다. 논문의 경우 전 세계 5,000여 건 중에서 우리나라가 230여 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교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정부에서 투자 및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R&D법을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R&D 예산을 연간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2030년까지 25%를 석유화학 기반에서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재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화학 제품의 바이오매스 로드맵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결국 상용 플랜트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그것들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의 투자도 미흡하고 또한 민간 투자도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기초 생색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결국 주력 사업의 소재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나 자동차, 섬유 등 경쟁력 있는 주력 산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력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기능이나 물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화학 제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연구비라고 하는 것을 배분을 할 때 너무 단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구비에 목말라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갑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오버홀한 플래닝을 세운 다음에 원료소부터 그다음에 합성 화학을 통한 플라스틱의 연구 그다음에 그것이 플라스틱만 만들어 가지고는 제품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가공을 해서 우리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 제품으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련적인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현대인들에게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기도 하고 혹은 재앙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플라스틱 사회. 하지만 플라스틱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거부한다.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대가 열리고 있다.